고난 속에서 시가 태어난다. 어려움은 창조의 원천이다.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장안의 동쪽 골목에 작은 흐름처럼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갔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전란의 소식이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새벽 공기 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긴장만이 감돌고 있었다. 두보는 잠에서 깨지 못한 눈으로 창문을 열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먹물이 번지는 종이처럼 희미했다. 그 희미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덜렷하게 찾지 못한 채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시인이자 사대부가 되겠다는 그의 뜻은 분명했지만 난세에서 문인의 뜻이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방 한가운데 놓인 책상 앞에 앉았다.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붓을 손에 들었지만 종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듯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두보는 자신의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혼탁한 시대가 시인을 흔드는 기류와도 같았다. 붓끝은 종이를 향해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종이 위로 나아가기를 머뭇거렸다. 시란 무엇인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아픔을 증명하는 것인가?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문 밖에서는 어제부터 머무르고 있는 피난민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뒤이어 들리자 두보는 문득 자신이 편안한 방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붓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골목 끝에는 전란을 피해 몰려온 사람들이 짐을 꾸리고 있었다. 피폐하고 지친 얼굴들 사이에서 한 노파가 조용히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두보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이미 수많은 시간을 지나온 듯 흐렸으나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생의 흔적이 있었다. 서쪽에서 왔습니다. 마을이 불타버렸지요. 자식들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노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두보의 가슴은 갑작스레 무언가로 찔린 듯 아려왔다. 전쟁은 한 번도 그에게 직접 칼을 겨누지 않았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더는 말하지 못한 채 노파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마을을 잃은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삶은 파도처럼 무너졌는데도 그는 그들의 마음을 담아낼 말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피난민 무리 중 한 젊은 병사가 다가왔다. 얼굴에 얼룩이 있었고 갑옷은 이미 제 빛을 잃고 있었다. 그는 두보를 보더니 놀란 듯 머뭇거리며 말했다. 혹시 시를 쓰신다는 분이십니까? 이름이 장안에서도 널리 알려졌다고 들었습니다. 두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럽지만 그렇소. 병사는 잠시 말문을 잃은 뒤 힘겹게 속마음을 꺼냈다. 전쟁터에 있을 때 동료 하나가 언제나 당신의 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은 하늘 아래 하나다. 그 말을 그는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 덕분에 저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병사의 말은 두보의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쓴 몇 구절의 시가 누군가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을 버티게 했다는 사실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렸다. 시인은 칼을 들지 않지만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내면을 붙잡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란은 너무나 크고 무거웠다. 그의 시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의 말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다시금 그를 사로잡았다. 피난민들 사이를 지나며 그는 한 아이가 추운 바닥에서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잠을 설치며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두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잠시 따뜻함을 느끼는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두보는 작고 미약한 마음이 대답을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누군가의 아픔 한 조각이라도 기록할 수는 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다. 새벽의 어둠은 완전히 물러나고 희미한 햇살이 종이 위로 내려앉았다. 두보는 조용히 붓을 들었다. 이제 그는 방황하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노파의 얼굴, 병사의 떨리는 눈빛, 아이의 굳은 손. 그 모든 장면이 그의 눈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시가 되기 위한 숨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첫 획이 번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시대의 상처가 흘러들어가는 통로와도 같았다. 두보는 숨을 고르고 다시 붓을 움직였다. 그의 시는 고요했지만 동시에 격렬했다. 말로 울부짖는 대신 잔잔한 호흡으로 시대의 고통을 품고 있었다. 종이 위에 펼쳐지는 글자들은 마치 사람들의 울음과 희망을 품은 강물처럼 깊어지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자 피난민들의 발걸음은 다시 움직였다. 그러나 두보의 방 안에서는 여전히 글쓰기의 흔들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붓을 멈추지 않았다. 어둠과 빛 사이에서, 혼란과 희망 사이에서 그의 시는 조용히 살아 움직였다. 전란의 시대의 시인은 무력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남기는 기록은 누군가의 삶을 이어주는 끈이 되고 먼 후대에게는 진실의 증언이 되는 것이다. 두보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오늘을 기록한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방 안의 종이는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다. 벼슬의 문 앞에서 시인의 길을 다시 묻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장안의 거리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저작거리에는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났고 아이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멩이를 차며 뛰어다녔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 깊은 곳에는 짙은 피로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란의 소식은 멀리서부터 밀려오는 먹구름처럼 조금씩 도시를 잠식하고 있었고 누구도 내일의 하늘이 맑을지 장담하지 못했다. 두보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시를 쓰던 손은 잠시 쉬고 있었지만 그의 눈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받아 적고 있었다. 오늘은 조정에서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이 모이는 날이었다. 거리의 한쪽에는 깨끗한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긴장이 혼재해 있었다. 두보는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며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는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때 두보에게 세상은 넓고 글은 힘이었고 벼슬길은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믿었다. 저분이 두잠이 아닌가? 어디선가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시를 잘 쓴다는 그 사람 말이오? 그런데 아직 벼슬은 못 얻었다지. 시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전란의 시대엔 칼이 더 필요하지. 속삭임은 멀리서 들렸지만 두보의 귀에는 또렷이 박혔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의 눈에 자신은 무엇으로 남을까? 이름 없는 시인, 벼슬길에서 밀려난 나고자 아니면 그저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리 하나 얻지 못한 무력한 사람일까? 그는 자신을 향한 평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글이 진정 사람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그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과거 시험장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험장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선비들은 각자 준비해온 글을 속으로 되내고 있었다. 문 앞을 지키는 관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다. 두보는 그 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젊은 시절 그는 이 문 앞에서 설렘과 함께 떨리는 심장을 부여안고 서 있었다. 밤을 새워 글을 다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도를 논하는 글을 쓰면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험 결과는 냉혹했다. 그의 이름은 끝내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앞의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의 재주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그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두 형, 또 시험을 보지 않을 생각인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거에서 함께 공부하던 옛 벗이었다. 머리에는 어느새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표정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리하였다. 이제는 나도 시험장에 들어갈 힘이 없어. 두보가 웃으며 답했다. 벗은 허허 웃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아직 미련이 남아있지 않은가?
당신의 글이라면 언젠가는 조정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두보는 잠시 침묵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벼슬이 있어야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에 한 자락이라도 손을 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계산서처럼 머릿속에 떠오른 이익이 아니라 오늘 아침 만난 노파와 병사의 얼굴이었다. 벼슬의 자리에 앉지 못해도 그들의 고통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벼슬이 있어야 할 말이 있고 벼슬이 없어야 할 말도 있다네. 두보가 천천히 말했다. 벼슬을 가지면 말 한마디가 무게를 얻지만 동시에 제약도 생기지. 나는 아직 어디에서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지 고민 중일 뿐이야. 벗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이제 시험을 포기하고 작은 관직이라도 얻으려 한다네. 사람들은 노쇠한 몸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자네는 자네 길을 가게. 다만 너무 스스로를 갉아먹지는 말게. 벗은 그렇게 말하고 시험장 쪽으로 사라졌다. 두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다. 사람마다 걷는 길은 다르다. 누군가는 권력의 중심으로 향하고 누군가는 전쟁터로 또 누군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작은 땅을 일군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 시인의 길은 과연 현실 앞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장안의 북쪽 성로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성로 위에 오르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보였다. 시장에서 흥정을 벌이는 상인들, 물을 나르는 아이들, 서둘러 문을 닫는 상점 주인, 그리고 피난민들의 행렬. 이 모든 것이 한 시대의 모습이었다. 두보는 성로 난간에 기대어 아래의 풍경을 길게 바라보았다. 저 많은 살들 중에 넷이 한 편이 어디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하나의 방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 시작일지도 모른다. 시험장에서 떨어진 날 그는 한동안 자신을 탓했지만 그 덕분에 권력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서 사람들의 삶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성로 아래로 병사들의 행렬이 지나갔다. 오래된 깃발이 바람에 찢어진 채 펄럭이고 있었다. 병사들의 걸음은 무거웠고 지친 눈빛은 앞을 보면서도 멀리 보지 못하는 듯 했다. 두보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리게 조여왔다. 이들의 삶은 누가 기록해줄까? 승리의 기록 속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려줄 사람은 과연 있을까? 그는 시를 생각했다. 시는 누구의 편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두의 마음에 기댈 수 있는 언어였다. 시는 한 사람의 승리를 칭송할 수도 있지만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의 눈물을 담을 수도 있다. 두보가 가야 할 길은 점점 분명해지는 듯 했다. 그는 권력의 말이 아니라 시대의 숨소리를 대변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의 안쪽에 있는 것보다 그 경계 밖에 서 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성로에서 내려와 다시 골목을 걷던 중 그는 우연히 작은 찻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안에서는 몇몇 선비들이 모여 시와 정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시란 결국 이름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오? 훗날까지 기억될 글 몇 줄이라도 남기는 것이 선비의 큰 소망 아니겠소?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그렇지 않소. 시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오. 이름이 남지 않아도 당대의 누군가를 살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니겠소. 두보는 찻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웃음을 지었다. 그 논쟁의 양쪽이 자신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 그리고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는 이 두 갈래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지만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장안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두보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문 앞을 지나던 피난민 가족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제 옷을 덮어주었던 그 아이였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덜 떨고 있는 듯 했다.
그 작은 변화가 두보의 마음을 미묘하게 따뜻하게 만들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새 종이를 펼쳤다. 이번에는 붓이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과거 시험장 앞에서 들었던 속삭임, 성루에서 내려다본 장안의 풍경, 시장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행렬, 피난민 아이의 떨리는 눈, 찻집 안에서 오가던 말들. 모든 것이 그의 시 속에서 새로운 호흡을 얻고 있었다. 벼슬길이 전부는 아니다. 이름이 전부는 아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나는 이 시대를 증언하는 눈이 되겠다. 누군가 잊힌 목소리를 대신 적는 손이 되겠다. 붓끝은 종이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글자는 한 줄 한 줄 늘어났고 그 글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이 고여 있었다. 이 길이 옳은지 틀린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두보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벼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슬픔과 희망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창밖의 하늘은 붉은 빛을 잃고 서서히 푸른 어둠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어둠을 똑바로 바라보며 두보는 붓을 다시 들었다. 그가 쓰는 글은 어쩌면 아무에게도 읽히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이 시대를 돌아보게 될 때 그의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그의 손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장안의 골목에는 여전히 전란의 소문이 떠돌았지만 두보의 방 안에는 조용한 불빛과 작은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시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벼슬보다 더 먼 길을 택한 사람이기도 했다. 새벽의 장안은 매일같이 분주했지만 요즘 들어 이 새벽은 더 어둡고 무거웠다. 시장에 도착하는 마차들은 값비싼 곡물만 실어왔고 뒷골목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른 시간임에도 도시의 공기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두보는 오늘도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북쪽 언덕으로 향했다. 그는 하루 전날 쓴 시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 시는 피난민들의 절망을 기록한 글이었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언덕에 도착하자 두보는 씁쓸한 공기를 마주했다. 천막 너머에서는 아이들의 말랐고 갈라진 손들이 바닥을 긁고 있었고 어머니들은 물 대신 희석된 죽을 아이들 앞에 내밀었다. 군데군데 굶주림에 쓰러진 사람들이 앉아 힘없이 숨을 내쉬고 있었다. 두보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시인이란 무엇인가? 기록하는 자인가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목격자인가? 그 단단한 질문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천막 앞에는 어제 그를 보며 작은 인사를 건넸던 소년과 그의 누이가 있었다. 오늘은 더욱 앙상한 모습이었다. 두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어제보다 더 추워 보이는데 밤새 괜찮았느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움직임은 무력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물을 더 구해오신다고 나가셨어요.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이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람들이 물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보의 목에서 뜨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물줄기 하나를 구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니. 그는 두 아이에게 남아있던 빵 조각과 자신의 물을 건네주었다. 아이들은 기쁘게 받았지만 두보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었다. 그가 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가 과연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는 다시 묻게 되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두보의 시선이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썩은 벽돌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두보가 묻자 노인은 긴 시간 끝에 입을 열었다. 어제까지 함께 있던 손자가 배고픔을 버티지 못했소. 노인의 목소리는 기름 없는 등불처럼 떨렸고 그 가냘품 속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느낌이 배어 있었다. 두보는 말문이 막혔다. 시인은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어떤 말도 노인의 마음을 덜어줄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후 피난민들 사이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리다. 관리들이 와서 사람들을 옮기라 한다. 피난민들은 공포에 가까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관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오더니 말했다. 성박 임시 거주를 금한다. 질병이 번지고 있으니 해산하라. 해산이라니.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또 쫓겨나라는 말이었다. 두보는 안색이 굳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이오? 관리는 두보가 일반 선비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무례하게 말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명령을 따라야지요. 따지지 마시오. 두보는 입술을 깨물었다. 불의를 비판하는 글을 수없이 써왔지만 지금 그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는 종종 조정의 관리들 앞에서 글을 바친 적도 있지만 현실의 권력은 그의 언어를 너무도 가볍게 흘려보냈다. 피난민들은 또 다른 언덕으로 옮겨야 했고 옮겨가는 그 길은 마치 죽음의 길처럼 길고 고달팠다. 아이들은 지쳐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쓰러졌다. 두보는 그 아픈 행렬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글로 그들의 고통을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그들이 살아남지 못한다. 그 말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갑자기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아름다워서는 안 되었다. 그의 시는 절망을 숨겨서도 안 되었다. 시인은 이 시대의 고통을 진짜로 드러내야 한다. 누군가는 읽고 불편해야 하고 누군가는 불의를 느껴야 했다. 따뜻한 시가 아니라 칼날 같은 시가 필요한 시대였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자마자 책상 위로 몸을 던지듯 먼저 앉았다. 종이는 아직 비어 있었다. 두보는 붓을 들었다. 오늘 본 사람들의 얼굴이 그의 손목을 흔들었다. 아이의 마른 손, 노인의 비어버린 눈빛, 관리의 차가운 말투. 전란의 시대가 수많은 사람들을 파헤치는 모습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붓을 찢고 첫 글자를 적었다. 그 글자는 마치 울음처럼 종이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이어졌고 점점 더 큰 파도처럼 문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예전의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 대신 불평, 분노, 절규가 조용히 스며들었다. 두보의 눈앞에는 오늘 만난 생의 비극이 떠올랐다.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실체였다. 그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시인의 역할은 아픔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다. 그 아픔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등불은 더 밝아졌다. 글자는 늘어갔고 그의 마음도 그 글자들과 함께 흔들렸다. 그의 시는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나고 있었다. 마침내 새벽이 찾아왔다. 등불 아래 완성된 시는 마치 피로 적신 편지 같았다. 두보는 그 시를 조용히 접어 품에 넣었다. 그 시는 그의 가슴에서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필사적인 기록이었다. 사람들을 살리려는 언어였다. 전란 아래서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 순간 두보의 길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벼슬의 길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시를 쓰는 사람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떠오르는 태양 아래 서서 다짐했다. 나는 시인이며 동시에 이 시대의 눈이다. 문장의 칼날로 권력의 벽을 두드리다. 장안에 며칠째 비가 내렸다. 흙바닥은 질척였고 사람들의 마음도 진창 속을 걷는 것처럼 무거워졌다. 비는 성 안과 성 밖을 가리지 않고 떨어졌지만 그 비를 맞는 사람들의 처지는 분명히 갈라져 있었다. 기와 지붕 아래 사는 자들은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성 밖 언덕의 피난민들은 빗물을 막기 위해 찢어진 천을 붙들고 밤을 버텼다. 두보는 창문을 통해 빗줄기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골목을 따라 걸어 성문 근처로 향하자 성벽 아래 비를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 아래, 처마 밑, 성벽 틈마다 사람들이 빗줄기를 피하려고 웅성거렸다. 두보는 본능적으로 성밖 언덕을 떠올렸다. 저 비를 맞으며 버티고 있을 아이들, 노인, 병사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어제 만난 노인의 텅 빈 눈동자, 굶주린 아이의 마른 손, 쫓겨나는 피난민들의 행렬. 그 장면들이 빗방울과 함께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시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시는 이 절박한 순간에는 너무나 미약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한 편의 시가 아니라 권력의 귀에 꽂히는 말이었다. 비록 벼슬은 없지만 글을 올릴 수는 있었다. 오래전 과거에서 떨어진 뒤에도 그는 여러 차례 상소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번번이 미뤄왔다. 자신의 말이 과연 전하에게 닿을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아니라 시도 자체가 필요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비냄새 속에서도 익숙한 분 냄새와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깊게 숨을 고르고 상소문을 위한 새 종이를 펼쳤다. 시를 쓸 때와는 다른 긴장이 손끝에 맺혔다. 시가 사람의 마음을 향한다면 상소문은 권력의 심장을 향한다. 그 심장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참상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시인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라고 느꼈다. 붓이 종이에 닿자 그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두보는 감히 말하나이다. 첫 줄은 그가 이 시대 앞에 서는 각오였다. 이어지는 글줄마다 언덕 위 피난민들의 형상을 실어보냈다. 성 밖에서 쫓겨나는 백성들의 사정을 적었다. 검을 들고도 먹을 양식이 없어 쓰러지는 병사들의 현실을 써내려갔다. 도성 안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도성 밖에서는 배고픔에 쓰러지는 이들의 모순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관리들이 성문을 닫아두고 피난민을 밀어내는 장면, 병사들이 녹봉을 제때 받지 못해 갑옷 안에서 마른 숨을 몰아쉬는 현실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의 글은 점점 뜨거워졌다. 분노가 붓끝에 스며들어 글자를 세게 찍어냈다. 그렇다고 해서 막말을 쓰지는 않았다. 그는 예를 갖추면서도 숨김없는 말로 시대의 상처를 드러내고자 했다. 백성이 굶주리면 나라의 기둥이 썩게 되고 병사가 지치면 국경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전란 속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쓰러짐을 기록하는 이가 없다면 훗날 누가 이 시대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시와 상소의 역할을 함께 묶어냈다. 글을 쓰는 자로서의 책임을 상소문 한 줄 한 줄에 담으려 했다. 비는 여전히 지붕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의 방 안은 글의 열기로 가득했다. 상소문은 길어졌다. 어쩌면 너무 길지도 몰랐다. 그러나 줄일 수 없었다. 어느 한 장면도 빼버리고 싶지 않았다. 빼는 순간 누군가의 고통이 또다시 잊힐 것 같았다. 마지막 줄을 적을 때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신두보는 재주가 부족한 글쟁이에 불과하나 백성의 눈물을 보지 못한 척 외면할 수 없어 감히 붓을 들었나이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멀리 있는 백성의 숨소리도 한 번쯤 들어주시길 간청하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상소문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어디 하나 빠뜨린 말은 없는지, 감정에 치우쳐 무례한 글은 아닌지 살폈다. 분노는 있었으나 경솔함은 없었다.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상소문을 접어 봉투에 넣고 봉했다. 봉인 위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다. 숨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름을 적지 않는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 여겼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완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그는 비를 맞으며 조정으로 향했다. 상소를 올리는 절차는 까다로웠다. 평민과 다름없는 처지에 그가 올리는 글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문 앞을 지키는 하급 관리가 상소문을 건네받고는 잠시 뜯어볼 듯 하다가 두보의 이름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시를 쓴다는 그 두보요? 그렇소. 왜 이런 때에 상소를 올리시오? 두보는 짧게 대답했다.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올리겠소? 관리는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상소문을 다른 관리에게 넘겼다. 상소가 실제로 황제의 눈에까지 닿을지 중간에서 묻혀버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두보는 그 지점까지는 감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진실을 담아 글을 써올리는 것뿐이었다. 나머지는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조정을 나와 다시 성박 언덕으로 향하는 길, 그는 자신이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글을 올렸다고 해서 백성이 금세 배불러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도 누군가는 배고파서 쓰러질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미약한 빛이 하나 들어와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는 작은 위안이었다. 언덕에 도착해 보니 피난민들의 얼굴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다만 비가 잠시 잦아들어 천막 아래로 스며들던 물은 조금 덜해 보였다. 두보가 모습을 드러내자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오늘도 글을 쓰셨어요? 한 아이가 묻자 두보는 잠시 놀란 뒤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들을 잊지 않기 위해 글을 썼다.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 손길은 얇고 약했지만 두보에게는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다. 언덕 가장자리에서 그는 다시 노인을 만났다. 어제 손자의 죽음을 말하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더 무덤덤해 보였다. 오늘은 무슨 글을 쓰셨소? 노인이 물었다. 두보는 허리를 굽혀 그 곁에 앉았다. 조정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곳의 사정을 백성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방울 몇 개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말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어줄까요? 그 질문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지친 목소리였다. 수없이 기대하고 저버려졌을 사람의 말이었다. 두보는 정답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거짓된 위로를 건넬 수 없었다. 모릅니다. 글이 어디까지 가 닿을지, 누가 읽을지, 어떤 마음으로 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잠깐 숨을 골랐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처럼 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설령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대가 말해주시오.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 말은 두보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그는 노인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제가 적겠습니다. 그날 밤 두보는 상소문이 조정 안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 글을 귀찮아하며 한쪽으로 밀어둘 것이고 누군가는 위험한 글이라고 치부하며 찢어버릴 수도 있었다. 혹은 드물게, 정말 극히 드물게 누군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지도 모른다. 시를 쓰는 것도 상소를 올리는 것도 다 같은 일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은 마음을 울리기 위한 글이다. 그 마음이 백성이든 권력이든. 며칠 후 조정 쪽에서 소문이 하나 흘러나왔다. 누군가 감히 전란 속 백성의 처지를 조목조목 적은 상소를 올렸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이는 그 글이 지나치게 직설적이라며 위험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오히려 그 직설 속에서 잊고 있던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소를 올린 자의 이름이 두보라는 소문도 함께 돌았다. 하지만 이 소문이 실제로 전하의 귀에까지 닿았는지 상소가 황제의 손에 쥐어졌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언덕 위 피난민들에게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성 안에서 남는 곡식을 모아 성 밖으로 실어 나르라는 지시가 일부 관리들 사이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많은 죽이 신게되었고 쓰러지던 아이들 중 몇몇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 변화가 자신의 상소 덕분인지 아니면 우연히 때가 맞아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보는 그 작은 변화를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글이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상소는 권력을 향해 올릴 수 있지만 시는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변화와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을 함께 적어 내려갔다. 백성이 조금 더 많은 죽을 먹게 된 날에도 아직 여전히 굶주린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시 속에 함께 담았다. 비는 그쳤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쳤다. 그러나 전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닥칠지도 모른다. 두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조금 더 단단히 알게 되었다.
벼슬을 얻지 못해도 권력의 자리에 앉지 못해도 그는 글로써 사람들의 삶을 증언하고 글로써 시대의 고통을 남길 수 있었다. 시인은 칼을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문장은 오래도록 남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의 기억을 바꾸어 간다. 두보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오늘도 시를 쓰고 필요하다면 또 상소를 올릴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싸움의 방식이다. 성박 언덕 위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다. 피난민의 천막 위에도 빈손을 모은 노인의 무릎 위에도 그리고 붓을 쥔 시인의 손등 위에도 같은 빛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전란의 불길이 삼켜버린 장안, 시인은 다시 길 위에 선다. 장안의 하늘은 오래전부터 흐렸지만 그날의 어둠은 유난히 짙었다. 아침부터 성 안 곳곳에 긴급한 소식이 퍼졌다. 반란군이 서쪽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갈이었다. 사람들은 동요했고 시장은 평소보다 빨리 문을 닫았다. 병사들의 이동은 더 급박해졌고 성문 앞에는 도망치려는 사람들과 성을 지키려는 병사들의 고성이 뒤엉켰다. 두보는 방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붓을 들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운 감정이 치밀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글로 옮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밖으로 나서자 장안의 거리는 이미 혼란스러웠다. 말 위에서 소리치는 관리,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상인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백성들. 남겨진 물건을 챙기려다 서로 싸우는 일도 벌어졌다. 전란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두보는 본능적으로 성박 언덕을 떠올렸다. 저곳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성문으로 달려가려던 순간 문 앞에서 관리들이 막아섰다. 밖은 위험하다. 출입을 금한다. 밖에는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문을 닫을 생각입니까? 두보의 외침에도 관리들은 고개만 가로저었다. 명령이다. 불만이 있으면 조정에 말하라. 조정이라니.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조정은 사람들 삶을 제대로 보고 있기나 할까? 두보는 주먹을 쥐었다. 자신이 올린 상소는 어디까지 갔을까? 혹시 그 상소가 권력의 장막 속에서 묻혀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때 병사 한 명이 다가왔다. 눈빛은 지쳐 있었고 갑옷은 비에 젖어 무거웠다. 시인 두보님 맞습니까? 그렇소. 언덕의 피난민들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병력이 빠져나가서 지금 지켜주는 자가 없습니다. 두보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병사는 망설였지만 두보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잠시 성문 옆 좁은 통로를 통해 그를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주었다. 지금은 명령을 어기지만 누군가는 진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성 밖으로 나간 두보는 언덕 쪽으로 달렸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진흙탕이었고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천막은 절반 이상 무너져 있었다. 아이들은 울었고 어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붙들고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보가 외치자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밤새 군사들이 이쪽을 모두 비웠습니다. 전투에 필요하다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우리가 이렇게 버려져도 되는 겁니까? 두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너진 천막을 세우고 떨고 있는 아이를 안으며 노인들에게 마실 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았다. 언덕 위에 모인 사람들의 공포는 점점 커져갔고 저 멀리에서는 반란군의 깃발이 희미하게 펄럭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였다. 언덕 아래에서 마차 하나가 흔들리며 올라왔다. 마차에는 곡식 몇 포대가 실려 있었고 수염이 듬성듬성 난 병사 한 명이 그것을 끌고 왔다. 이건 두보님의 상소를 읽은 어떤 관리가 몰래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두보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내 상소를 읽었다고? 네.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장 굶어 죽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제 목숨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언덕 위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스며든 듯 했다. 아이들은 곡식을 보며 눈을 크게 떴고
어른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의 울음이 터질 듯했다. 두보는 곡식 포대를 손으로 짚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 닿았다. 작은 변화일 뿐이었다. 이 포대 몇 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보는 깨달았다. 글이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나 시가 기록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한 줄기 결의가 스며들었다. 시인은 단지 아름다운 말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티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곧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붉은 노을이 언덕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피난민들의 얼굴을 비추고 흔들리는 천막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두보는 손에 붓을 쥐고 일어섰다. 지금 이 순간조차 기록되어야 한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잊히지 않도록. 그는 언덕 위 가장 높은 바위에 앉아 종이를 펼쳤다.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 모습, 노인이 죽음 앞에서도 손자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 떨리는 입술로 으조리는 장면, 병사가 두려움을 숨기며 사람들을 지키려 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하나의 거대한 장면으로 이어졌다. 이 시대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기록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그의 종이를 흔들었다. 두보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가 태어났다. 그 시는 슬픔의 기록이자 희망의 조각이자 사람들이 버티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빛이었다. 언덕 위에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보의 붓끝에서는 아직 빛이 꺼지지 않았다. 떠도는 발걸음 위에 새겨지는 시, 강물은 흐르고 사람은 흩어지다. 언덕 위에서의 짧은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반란군의 기세가 거세지자 마침내 장안을 지키던 관군은 서둘러 수도를 버리고 황제를 모시고 남쪽으로 향하기로 했다. 도성 안은 더 큰 혼란에 휩싸였고 성박 사람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장안은 더 이상 누구의 고향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떠나야 했고 떠나는 과정에서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뿐이었다. 이제 두보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기에 남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과 함께 길 위로 나서느냐. 언덕 위 피난민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남쪽에는 아직 전쟁이 덜했다더라. 강을 따라 내려가면 살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기다리다가는 군대와 도적 사이에 낀 채 아무도 모르게 죽을 거야. 두보는 피난민들에게 둘러싸인 채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 시인이라는 이유로, 선비라는 이유로 혼자 편안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글로 기록하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이라면 그들과 같은 땅을 밟고 같은 하늘 아래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들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함께 버티는 눈이 되고 싶었다. 새벽녘 피난민들은 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몇 개의 보퉁이를 챙겨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물이 반쯤 찬 항아리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불 한 장을 등에 짊어지고 있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무것도 들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들고 갈 물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두보는 어제 곡식을 실어온 병사에게 인사를 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병사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저도 언젠가 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시가 제가 걸어온 길을 대신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 짧은 말은 두보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 시대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서로의 삶을 기억해줄 누군가. 피난 행렬은 강 쪽으로 향했다. 먼 길을 걷는 동안 두보는 자신의 발 아래에서 흙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다. 장안의 딱딱한 길에서 점점 촉촉한 강가의 흙으로, 그리고 다시 돌과 모래가 섞인 거친 길로. 사람들의 표정도 같이 바뀌어갔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미련이, 그 다음에는 지침과 체념이, 마지막에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묵묵한 의지가 남았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탁한 흙빛을 닮아 있었다. 넓은 강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전란이든 피난이든 강물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살만 부서지고 흩어진다. 강가에는 이미 다른 피난 행렬이 모여 있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작은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강가에 주저앉아 더 갈 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배삭을 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강가에 앉아 울고 있었다. 배삭기 모자라요. 아이들만이라도 건너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나 배 주인은 냉정했다. 규칙이요. 한 사람당 얼마. 그렇지 않으면 나도 굴소. 두보는 그 장면을 보고 주머니를 뒤졌지만 가진 것은 거의 없었다. 상소를 쓰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조금씩 써버린 탓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마지막 동전을 꺼내 배주인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아이들 둘과 저 노인 한 분까지는 태워주시오. 배주인은 두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두보에게 연신 머리를 숙였다. 선비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두보는 고개를 저었다.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다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깊은 무력감이 숨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 손에 쥔 동전 몇 개가 몇 사람을 살릴 수는 있지만 모두를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하는 데까지 해야 했다. 자신의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도록, 시인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강을 기다리던 틈틈이 그는 붓대 대신 마음으로 문장을 쓰고 있었다. 눈앞의 강물은 변화를 상징하고 있었고 피난민들의 발걸음은 떠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은 사람의 슬픔을 모른 채 흐르고 있었지만 두보는 그 강물을 한 편의 시로 바꾸고 싶었다. 언젠가 누군가 이 강을 다시 바라볼 때 이 물 위를 지나간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잠시 후 작은 배가 강을 건너왔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타려고 몰려들었고 배가 기우뚱거리자 뱃사공이 고함을 질렀다. 서둘러도 배는 한 번에 다 싣지 못한다. 순서를 지켜라. 두보는 사람들을 달래며 줄을 세우는데 도왔다. 그는 먼저 배를 타려 하지 않았다. 뒤에서 사람들을 밀어주고 짐이 무거운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이가 물었다. 선비님은 왜 줄 뒤에 서 계십니까? 글을 쓰는 분이니 먼저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보는 웃었다.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가장 뒤에서 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의 발걸음까지 봐야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글이 앞장서는 말이 아니라 뒤에 남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기록이 되기를 바랐다. 해가 기울고 강 위에는 붉은 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피난 행렬은 차례차례 강을 건넜고 두보는 마지막 물 위에 올라 한동안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은 계속 흘렀다. 사람이 떠나도 도성이 무너져도 세대가 바뀌어도 강은 여전히 흘렀다. 그 흐름 속에서 두보는 자신의 시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 이 강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 이 강을 뒤로하고 다시 길 위에 서는 사람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 물 위에 떠있는 단어들로 남기겠다. 강을 건너 도착한 마을은 낯설고 작았다. 논밭은 엉성했고 집들은 허술했지만 적어도 당장 칼이 휘둘러지는 곳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피난민들을 경계하면서도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서로의 삶이 불안정해진 시대에 서로를 완전히 끊어내기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두보는 이 작은 마을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낡은 초가집 한 칸을 빌려 몸을 눕힐 공간을 마련하고 피난민들과 함께 논둑을 걸었고 마을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렸다. 하루는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나눠들고 또 하루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장안의 시인이 아니라 떠돌이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이주민에 불과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시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궁궐의 화려함도 조정의 논쟁도 장안의 번화함도 없는 곳. 오직 살기 위해 밭을 갈고 아이를 키우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뿐인 곳. 그 살들 속에서 두보는 시의 뿌리를 다시 보았다. 시란 결국 이런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는 언어라는 것을.
어느 저녁 두보는 초가집 앞에서 쪼그려 앉아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노인이 옆에 와 조용히 말했다. 이곳에 언제까지 머무를 생각이요? 두보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모릅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흐를지, 나의 발걸음이 어디에 닿게 될지 다만 흘러가는 대로 걸을 뿐입니다. 노인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자네는 나보다 낫소. 나는 평생 같은 땅을 밟았지만 세상은 내 허락도 없이 자꾸 바뀌어 버렸으니. 그 말에 두보는 처음으로 피난의 삶을, 떠도는 자신의 발걸음을 조금 다르게 느꼈다. 멈춰있는 삶도 흘러가는 삶도 모두 나름의 고통이 있었다.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멈춰있는 이들과 흘러가는 이들 모두의 이야기를 함께 품는 일일 것이다. 밤이 깊어가며 초가집 안에 등불이 켜졌다. 두보는 다시 한번 붓을 들었다. 장안에서, 언덕에서, 강가에서,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서 본 모든 장면들이 한 줄 한 줄 떠올랐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든 그의 시는 항상 떠돌이들의 곁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 시대의 떠돌이들과 함께 떠돌 것이다. 내 시도 그들의 발걸음 위에서 태어나고 흘러갈 것이다. 밤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전란 속에서, 피난의 강 위에서, 낯선 마을의 흙길 위에서 두보의 시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병든 몸 위에 남은 것, 시 한 줄의 마지막 자리. 강을 건너와 정착한 작은 마을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처음에는 잠시 몸을 의탁하는 곳이라 여겼지만 전란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장안으로 돌아갈 길은 점점 더 막막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허술한 초가집은 계절을 2번, 3번 넘기며 조금씩 손때를 먹었고 논두렁에는 새로운 발자국이 생겼다. 두보 역시 이곳에서 적잖은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몸은 세월을 속이지 못했다. 호기롭게 떠났던 발걸음은 어느새 자주 숨을 몰아쉬게 되었고 밤이 되면 어깨와 가슴이 쿡쿡 쑤셨다. 그날도 두보는 기침 소리에 스스로 놀라 깨어났다. 목 안은 마른 흙을 긁는 것처럼 따가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방 안구석에 놓인 물동이를 기웃거렸지만 물은 이미 거의 비어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다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쓰러지자 문 밖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웃집 소년이었다. 두보가 글자를 가르쳐주던 아이, 이제는 조금 더 자라 눈빛이 또렷해진 소년이었다. 선생님, 또 밤새 기침하셨죠? 소년이 이마에 맺힌 땀을 훔기며 물동이를 채워왔다. 늙으면 다 그런 법이지. 두보가 웃으려 했지만 웃음 사이로 기침이 섞였다. 괜찮다. 아직 붓을 들 힘은 남아있다. 소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요즘엔 글을 쓰시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두보는 잠시 침묵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붓을 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글을 쓰다 보면 손목은 저리고 눈앞이 흐려졌고 종이에 떨어지는 숨소리마저 무거웠다. 그러나 그는 소년에게까지 그 사실을 솔직히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늦가을의 빛이 옅게 내려앉아 있었다. 황량해진 논밭 사이로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피난 와서 정착한 이들, 원래 이 마을에 살던 이들, 모두 같은 흙을 밟으며 하루를 꾸려가고 있었다. 전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전쟁과 상관없이 살아야 했다. 밥을 짓고 물을 길고 아이를 키우고 늙어가는 일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계속되었다. 선생님, 오늘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실 거죠? 소년이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두보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내가 오늘도 글자 몇 개를 더 익혀야 하지 않겠느냐. 마을 아이들은 두보가 가르쳐주는 글자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밥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허기를 떠올렸고 어떤 아이는 집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잃어버린 고향을 생각했다. 두보는 그 아이들이 자신처럼 시인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다만 글자를 알게 되면 언젠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적을 수 있기를 바랐다. 누군가의 입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시대를 말할 수 있기를. 수업이 끝난 오후 두보는 혼자 논뚝길을 걸었다.
몸은 버거웠지만 걸음을 멈추고 싶지는 않았다. 바람은 차가웠으나 그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는 여전히 흙과 풀의 것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이곳에서 병들어 늙어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강을 건너던 날 그는 떠돌이의 길을 택했다. 장안의 화려함 대신 작은 마을의 흙냄새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그를 관직에서 멀어지게 했고 편안한 삶에서도 비켜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시를 백성 곁에 두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전쟁과 기근 속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을 글로 남겼다. 그 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것들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 몇몇이 두보의 집을 찾았다. 평소에 글을 대신 써달라거나 편지를 대신 지어달라던 사람들이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표정이었다. 선생님, 마을 회관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 마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서로 상의하고 싶습니다. 두보는 잠시 망설였다. 몸은 분명 힘들었다. 하지만 이 초대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그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한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의미 같았다. 가야지. 그는 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함께 듣는 일은 할 수 있으니까. 마을 회관은 허름한 나무 기둥으로 버티고 있었다. 안에는 피난민과 원주민,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전란이 길어질수록 도적이 늘어난답니다. 이쪽으로도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가 이어 말했다. 우리는 싸울 힘도 도망칠 여력도 부족합니다. 아이들과 노인이 많으니까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두보는 벽에 기대어 그들의 말을 들었다. 누군가는 흥분해서 소리쳤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 마을도 저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버티는 이들의 집합일 뿐이었다. 한참을 듣다가 누군가가 두보를 바라보며 물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검을 잡는 법도 모르고 전쟁의 수를 읽을 줄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사람이 서로 등을 돌릴 때 가장 빨리 무너졌습니다. 마을이든 군대든 집안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먼저 세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다툼뿐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 힘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지키는 힘이라도 모아야 합니다. 곡식을 조금씩 나누고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 곁을 지키고 한 사람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거창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특별한 계책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 이상한 평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말해주는구나. 모임이 끝난 뒤 한 청년이 두보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전엔 시를 쓰는 사람을 그저 세상과 조금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시인이 사람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그는 속으로 그 문장을 조용히 곱씹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옆에 선 사람의 눈이 되어야 한다. 그날 밤 두보는 유난히 심한 기침에 시달렸다.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다. 그러나 그는 침상에 누운 채로도 종이를 끌어당기고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려 글씨는 삐뚤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만약 내 몸이 여기까지라면 이 시가 내가 남길 마지막 증언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병든 몸 위에 남은 힘을 짜냈다. 그가 쓴 시에는 전쟁의 거대한 흐름 대신 한 마을의 작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 곡식을 나누겠다는 다짐,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며 웃을 수 있는 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숨처럼 시 속에 이어졌다.
붓끝이 종이에서 떨어졌을 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등받이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별 몇 개가 떠 있었다. 전란과 피난, 굶주림과 병마에도 불구하고 별들은 제자리에 있었다. 사람의 삶은 이리저리 흩어져도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나는 이 시대를 완전히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다만 나는 이 시대를 잊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고 싶다. 이튿날 아침 소년이 물을 들고 찾아왔을 때 두보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듯 조용했다. 소년은 놀라 그를 흔들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오늘은 새로운 글자를 배워야 하잖아요. 두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제와 다르게 눈빛은 희미했지만 미소는 선명했다. 그래. 너는 오늘도 글자를 배워야지.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내 이야기를 적을 수 있어야 하니까. 소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렸다. 그는 작은 결심을 했다. 선생님이 못 쓴 이야기는 언젠가 제가 대신 쓸게요. 두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됐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종이를 흔들었다. 병든 몸 위에 시 한 줄의 마지막 자리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시는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그 시를 읽고 자란 이들이 자신의 문장을 써내려갈 차례였다. 강물 위로 흘러가는 이름 없는 살들, 시인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겨울이 깊어졌다. 강가의 물 한 개는 하얀 숨처럼 피어올랐고 마을의 지붕들은 연기 대신 서늘한 침묵을 머금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지만 전란의 긴 그림자는 그들의 어깨를 꾸준히 눌렀다. 이 작은 마을에서도 굶주림과 병은 여전히 사람들을 덮쳤고 두보의 몸도 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두보는 매일 짧은 글을 남기려고 노력했다. 손은 떨렸고 눈은 흐려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생생했다. 오늘 본 장면, 누군가의 울음, 누군가의 결심 혹은 강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까지도 글로 남기고 싶었다. 이 시대를 완전히 바꿀 수 없더라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기록해야 한다. 그는 늘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햇빛이 방 안에 비칠 때까지도 두보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두보는 숨을 고르느라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에 두보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다만 이제 기운이 조금 덜한 것뿐이지. 소년은 눈물을 참으며 두보와 함께 창문을 열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글자를 쓰며 놀고 있었다. 흙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산, 물, 사람 같은 글자를 그리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두보는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쓸 것이야.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두보의 집 근처에서 조용히 모여 있었다. 모두 그의 병세가 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약초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따뜻한 물을 데워왔고 또 어떤 이는 그저 그의 집 앞에 작은 초 하나를 켜놓았다. 전란 속에서도 마을은 그를 잊지 않았다. 그가 사람들을 기록한 만큼 사람들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두보는 창문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창밖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는 빛을 잃은 눈으로도 별의 움직임은 느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시인이었지만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하려 했던 자일 뿐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하루를 사랑하고 그들의 눈물을 사랑한 사람. 그 순간 기억들이 강물처럼 밀려왔다. 장안의 성벽 아래에서 울던 아이, 언덕에서 손자를 잃고도 살아남은 노인, 강가에서 아이들을 건너게 해달라고 애원하던 여인, 그리고 이 마을에서 자신에게 글자를 배우던 소년.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잦아들었다. 그 모든 얼굴은 한 시대의 증거였고 그 시대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두보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말을 이었다. 내 시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붓을 찾으려 했지만 손은 공중에서 한참을 헤맸다. 소년이 그의 손을 잡아 작은 붓을 쥐어주었다.
종이를 펴고 먹을 갈 여력은 없었기에 두보는 공중에 글씨를 그리듯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그는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행동이었다. 사람은 흩어지고 강물은 흐르지만 흐르는 살 속에서 서로를 본다면 그것이 시다. 소녀는 그 말 한 줄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두보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마치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스치며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마치 계속 살아라, 계속 기록하라는 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두보의 방에서 등불 하나가 꺼진 것을 보았다. 등불은 사라졌지만 불이 남긴 빛은 여전히 방 안에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어제 소년이 깔끔하게 정리해둔 붓과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소년은 두보의 침상 곁에서 오래도록 울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결심했다. 선생님이 못 쓴 이야기는 내가 쓰겠습니다. 당신이 기록해온 사람들의 삶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보의 생을 조용히 기렸다. 전란 속에서도 자신들을 위해 글을 남기고 자신들의 하루를 시로 남긴 사람. 그의 이름은 종이에 적혀 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졌다. 강가에는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다. 물결은 여전히 흘렀다. 흩어진 사람들의 삶을 품고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흐름처럼. 두보는 사라졌지만 그의 시는 강물처럼 남아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의 마음에 도달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길이었고 동시에 끝나지 않는 여정의 시작이었다.